캠벨 생명과학 제3장 물의 화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마시고 씻고 비로 내리는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물의 성질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 분자는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분자인데 이 단순한 분자가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1. 물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장에서 공부했던 극성 공유 결합을 잠깐 떠올려야 합니다. 물 분자에서는 산소 하나가 수소 2개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공유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쪽에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쪽에는 부분적인 양전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같이 봐야 합니다. 물 분자는 일직선이 아니라 약 104.5도의 구분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OH 결합의 극성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분자 전체에도 순극성이 남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전하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물을 극성 분자라고 설명합니다. 물 전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전하는 0이지만 분자 안에서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물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본문 2. 그렇다면 극성을 가진 물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물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띤 수소와 다른 물 분자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띤 산소 사이에 인력이 생깁니다. 교재에서는 이를 수소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소 결합 하나는 공유 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하지만 물 한 분자는 주변 물 분자들과 여러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고 액체 물에서는 이런 결합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약해도 많은 수가 함께 작용하면서 물 전체의 성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의 극성, 수소 결합, 물의 특별한 성질. 이제부터 살펴볼 물의 특징들은 대부분 이 연결에서 출발합니다. 본문 3. 첫 번째 특징은 응집력입니다. 수소 결합 때문에 물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교재에서는 이 현상을 물 분자 사이의 응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성질은 식물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잎에서 물이 증발하면 생기는 장력이 물기둥을 위로 끌어올리고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그 물기둥이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물이 식물의 세포벽 같은 다른 표면에 달라붙는 부착도 함께 작용합니다. 물 표면에서는 물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표면 장력도 나타납니다. 교재의 소금쟁이 사진처럼 작은 곤충이 물 표면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이 성질과 연결됩니다. 본문 4. 두 번째 특징은 물이 온도를 완화하는 능력입니다. 여름에 햇볕을 받은 모래는 금방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재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도 수소 결합이 등장합니다. 물이 열을 흡수하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쓰이고 그 뒤 분자 운동이 더 빨라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은 많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해도 온도가 비교적 천천히 변합니다. 이를 물의 높은 비열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은 주변 온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도록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질은 해안 지역의 기후나 생명체 내부의 온도 안정성과도 연결됩니다. 본문 5. 물의 온도 조절 능력은 증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려면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고 빠져나갈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를 높은 기화열과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땀이 증발하면 왜 몸이 시원해질까요? 표면에서 운동 에너지가 큰 물 분자들이 먼저 기체로 빠져나가면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표면이 식습니다. 이것을 증발 냉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땀뿐 아니라 식물의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과정도 온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여기서 물이 단순히 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열을 흡수하고 이동시키는 물질이기도 하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6. 세 번째 특징은 조금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되면 더 조밀해지는데 물은 얼 때 오히려 부피가 늘어납니다. 액체 물에서는 수소 결합이 계속 만들어졌다 끊어지면서 물 분자들이 비교적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면 각 물 분자가 주변과 안정적인 수소 결합을 이루는 개방된 결정 격자가 형성됩니다. 이 구조에는 빈 공간이 많아 액체 물보다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얼음은 액체 물보다 밀도가 낮고 물 위에 뜹니다. 참고로 액체 물의 밀도는 약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이게 생명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호수 표면에 생긴 얼음이 아래의 액체 물을 어느 정도 단열해주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물속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문 7. 네 번째 특징은 용매로서의 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수많은 물질이 물에 녹은 상태로 이동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왜 물은 이렇게 좋은 용매일까요? 다시 물의 극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염화나트륨, NaCl을 물에 넣으면 나트륨 이온, Na+ 주변에는 물의 산소 쪽이, 염소 이온, Cl- 주변에는 물의 수소 쪽이 향합니다. 물 분자의 부분 전하가 이온과 정전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온들을 둘러싸고 서로 떨어져 있게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용질 입자를 둘러싼 물 분자들의 층을 수화 껍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온이나 많은 극성 물질은 물과 잘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물질을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름처럼 비극성인 물질은 물과 잘 섞이지 않고 이런 물질은 소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세포막의 구조를 이해할 때 다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본문 8. 여기까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극성 분자이고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질에서 물이 서로 달라붙는 응집력, 온도 변화를 완화하는 높은 비열과 기화열,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지는 밀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또 물의 극성은 이온과 극성 물질을 잘 둘러싸고 녹이는 용매 성질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특징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상당 부분이 물의 극성과 수소 결합이라는 공통된 원리로 연결됩니다. 저는 이 연결을 이해하고 나서 물의 특성을 각각 따로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편이 훨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9. 이제 3장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 분자는 항상 H2O 상태로만 존재할까요? 교재에서는 물 분자 사이에서 양성자가 이동하면서 아주 적은 비율의 물이 H3O+와 OH-로 이온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물학에서는 H3O+를 편의상 H+로 줄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H+와 OH-의 농도입니다. H+ 농도가 높아지면 산성 쪽으로, OH-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염기성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pH입니다. 본문 10.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로그 척도로 나타낸 값입니다. 기본식은 pH = 로그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는 H+와 OH- 농도가 같고 pH가 7이어서 중성입니다. 다만 중성 pH가 항상 7인 것은 아니고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H가 7에서 6으로 1만큼 내려가면 수소이온 농도는 2배가 아니라 10배 높아집니다. pH 5라면 pH 7보다 H+ 농도가 100배 높습니다. 그래서 pH가 조금만 변해도 단백질의 구조나 효소 반응 같은 생명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pH를 볼 때 숫자의 차이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같이 생각하는 게 공부에 도움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본문 11. 생명체에서는 대사 과정만으로도 산과 염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몸속 pH는 왜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기서 완충용액이 등장합니다. 교재에서는 완충계가 H+를 받아들이거나 내놓으면서 pH 변화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완충계는 약산과 그 짝 염기처럼 H+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한 쌍으로 작동합니다. H+가 많아지면 짝 염기 쪽이 H+를 받아들이고 H+가 줄어들면 약산 쪽이 H+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탄산, 중탄산 완충계입니다. 반응식을 하나씩 외우기보다 저는 완충계를 H+가 늘거나 줄 때 그 변화를 흡수해서 pH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돕는 체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2. 교재는 마지막으로 이 원리를 지구 환경과 연결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일부는 바닷물에 녹습니다. CO2가 물과 반응하면 탄산계 평형을 통해 H+가 증가하고 그 결과 바닷물의 pH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양산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성화라는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평균 해수는 여전히 pH 7보다 높은 염기성 범위에 있지만 예전보다 pH가 낮아져 더 산성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증가한 H+는 탄산이온과 반응해 중탄산이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이온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탄산이온은 산호나 조개류가 탄산칼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앞에서 배운 pH가 단순한 시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 변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13.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은 왜 생명에 특별할까요? 교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와 물 분자의 구분 구조 때문에 물의 극성이 생기고 그 극성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특성이 응집력, 온도 조절, 얼음의 낮은 밀도, 용매로서의 성질과 연결됩니다. 여기에 물의 이온화와 pH, 그리고 완충계까지 이어지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화학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3장을 공부하면서 물을 단순히 생명체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이런 물속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DNA처럼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탄소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캠벨 생명과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